쇼보스 인더스트리. 오늘도 알찬 자동차 히스토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한 5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올해 목표가 결혼이었거든요. 허니문 자동차로 무슨 차를 타고 싶으세요? 시발 타겠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결혼이 시발 같아.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시면 시발 웨딩. 도요타 댄. 아니, 일본어는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웃는 우리 남자 PD님들. 여러분들 대단히 소고이 하시네요. 토요타 하면 어떤 생각이 자,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토요타? 그거는 DHC 시스템 아니에요? 토요타!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저는 난놈이다. 노 사장의 섹시한 히스토리 오브 카. 와, 벌써 저희가 또 다시 모일 시간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달력을 보니까 2018년이 이제 2달 하고 딱 보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네, 남았고. 저희의 옷도 매회를 거듭할수록 두꺼워지고 있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은 두 분이 또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고요. 또 회색. 감독님하고 저는 배가 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둘이. 이 골덴마이죠, 골덴마이. 골덴. 80년대 그 고르댕. 김민재 아동복에서 그때 굉장히 좀 유명했던. 이거 그래도 한 10년 된 거예요. 되게 근데 핏이 이뻐요. 예. 허리가 들어갔는데.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몸매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니, 대단하신 지금 뒤에는 거예요. 빵빵해. 뒤에가요? 뒤에가 특이하네. 특이하네. 살. 2kg만 더 빼면 돼요. 2kg만 더 빼면 제 고등학교 때 체력장 몸무게 돼요. 오. 69.5kg. 노세케 비주얼을 맡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 얼굴마다. 네, 얼굴마다. 얼굴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한 해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지금 유일하게 고정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노세키 하나밖에 없어서 이를 악물고 내년 이맘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잘 되기를 알겠습니다. 저희 잘 되고 있어요. 네, 그쵸? 네. 그쵸? 저도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저는 뭐 회사나 리뷰나 이런 거는 원래대로 가는 거니까 노새끼를 좀 더 이렇게 이 프로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떤 협력 회사나 스폰서를 이제 우리 엘다 PD랑 같이 잡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한 5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좀 더 스케일도 키우고, 또 우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인건비도 좀, 우리 이제 너무 최저시급으로 일하잖아요. 우리 다. 이제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좀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올해 마지막에는. 브라보! 브라보!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애 기자님은요? 저는 올해 목표가 결혼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오늘도 소개팅하러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도 또 선보러 가는 복장이. 네, 아니 올해 이제 1월부터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네. 아직 올해가 끝나진 않았잖아요. 희망이 있어. 남았는데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자동차 프로그램이니까 결혼식 날 그 허니문 자동차로 무슨 차를 타고 싶으세요? 저요? 네. 시발 타겠죠. 그 제일이 있죠. 네, 저희가 또 첫 회에 했던 거고. 자기가 시발카 엄청 얘기했잖아요. 구하기 진짜 힘들 것 그게 같아요. 어떤 명품카보다 더 구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쵸, 아, 그쵸. 구할 수는 있을 거고. 아주 화제가 준비해 됐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인천공항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 결혼이 시발 같아.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시면 되게 시발 웨딩. 아, 참, 수습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오프닝이네요. 아니, 이건 욕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시발. 차니까 예, 시발카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시바견 되게 좋아하고. 예, 네네. 시바견도 있고, 네네. 뭐 결혼식장에 걔도 데리고 오고, 다 뭐 시바스럽게 하는 시바견.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발이라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오늘 풀 얘기에 또 연관성이 맞아요. 있잖아요. 시초. 네, 10초 나와요. 그런 오늘. 게 이제 여러분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모르지? 좀 미리 나 빼고 대본을 미팅하는 보세요. 저희가 뭐 2018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목표도 잘 이루시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해 마무리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자동차 히스토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교노 테마 니온 사이다 노 지도자 하이샤 도요타 데스. 오. 빠밤, 네. 자, 오늘은 빠밤도 일본어로 해주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는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입니다. 나 진짜 홍진영 이야기한 아나운서 거죠. 지금까지 보면서 오늘이 최고로 멋있어 보여. 어제부터 이것 때문에 번역기 돌리고 막 그랬대요. 오. 아니, 일본어는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야동을 좋아하는 일본하는 여자가 아니라 일본 그 AV를 좋아해가지고. 난 그런 일본 야동 보면서 배운 게 몇 단어 있긴 한데 말 못하겠어. 해도 돼요? 뭐 기흥, 김치. 미음, 지금 아니 이 말을 하는데 다 웃는 우리 남자 PD님들 다 고개를 숙였어. 거기 숙였어. 여러분들 굉장히 승리 하시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일본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저희가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세 분은 도요타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는지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김현애 기자님.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 했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 당시에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붙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딱 골을 넣은 다음에 전광판 위로 올라가는 세레모니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레모니를 했던 그 전광판이 그 광고판이 토요타였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승우 선수는 큰 생각 없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니 왠지 도요타한테 뭐 받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짓밟은 거죠. 받고 올라가는 아. 네. 그래서 짓밟았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의 자존심이 뭉개졌다. 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토요타는 굉장히 좀 일본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딱 도요타 하면 생각나는 게 최근에 송도에서 도요타 캠리가 이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엄청난 그 포스트잇 주민들의 도배를 받고 결국 이제는 차주는 나오지 못하고 이제 차를 또 중고에 팔아서 네. 중고차 딜러가 와서 힘겹게 자물쇠를 끊고 막 가는 그런 장면을 인상 깊게 봐서 아 그때 사건 이후로 도요타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장면이 제일 생각이 나거든요. 이세창 감독님은요? 저는 요 앞에 회에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 쿤타치. 쿤타치로 자동차에 대한 꿈을 했다면은 성인이 돼가지고는 수프라라는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수프라라는 자동차 기억하세요? 예전 그 스포츠카 이런 거 예. 뒤에 이렇게 그 윙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래서 그 20대 때 그 토요타 스프라를 보면서 와 스포츠카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이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기억이 그게 나고요. 이제 토요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시 공부를 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장께서는 토요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토요타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되게 광범위한데 얘가 약간 일반 자동차 회사랑 좀 달라요. 시작도 좀 달랐고 토요타는 자동차의 어떤 원천 기술이나 레이스 이런 거보다는 접근 방식을 일본, 토요타 그러면 일본, 그냥 이퀄 예, 일본. 네. 그리고 얘네가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미국한테 그렇게 폭격을 많이 받았는데 토요타 공장만 폭격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토요타 공장이 폭격 그 작전 궤도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며칠 전에 원자폭탄 투하를 받으면서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토요타는 공장이 폭격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우상시하는 게 있어요. 토요타는 우리한테 전설 같은 신성시대고 그리고 완벽주의 그 다음에 도요타의 원천 기술이 아닌 생산 방식과 완벽한 품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어떤 특이한 기술 뭐 레이싱 막 이런 건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라 생산 방식, 품질 경영. TPS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이게 뭐 타이어 공기압 센서인가 뭔가 이런 게 했더니 도요타 프로젝트 시스템이니까 도요타의 생산 방식.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네들도 외부적으로 회사를 홍보할 때 생산 방식을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생산 방식, 그 다음에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걸 보니까 도요타 그러면은 일본이고 도요타 그러면 일본 또는 완벽한 품질에 의한 생산 방식. 우선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요타. 도요타. 이런 분들이 예전에 오토바이, 도마도, 약간 발음이 도마도 아니에요? 도마도?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노사장님 도요타라고 할 때마다 좀만 천대씩 맞으면 많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토요타라고 해야 돼? 네, 맞아요. 그쵸, 토요타예요. 근데 원래는 얘네가
원래 얘네들이 토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 일본에서. 이게 토요타 도요다라고 하죠. 다 발음인데 네, 다. 나중에 저희가 또 풀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토요타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제일 아재 같은 발음은 도요다입니다. 도요다. 일단 토요타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토요타 왜 네.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토요타로. 네. 토요타. 일단 제가 세 분께 공통으로 이제 토요타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김현애 기자님은 뭐 한일 감정 이런 축구에 비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뭐 그때 송도 캠리 사건 그리고 이승환 감독님도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생산 방식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할 모든 주제에 이런 게 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희가 폭스바겐에 이어서 토요타가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 인기 비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타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일본차 판매량 중에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대요. 자, 일본차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토요타, 그리고 혼다, 렉서스, 넥서스, 닛산. 닛산, 마지막 뭐, 하나. 인피니티. 인피니티. 네, 내꺼 하자. 인피니티가 있죠. 표정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저 아이돌.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요? 인피니티 그룹? 인피니트. 피니트. 인피니트? 네. 이 영상을 인피니트 팬이 싫어합니다. 네. 네, 이렇게 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토요타가 1위래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찾아봤는데 토요타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 중에서 일본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1만 대 이상 판매를 했고요. 전년 동기 4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증가한 수치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다 같이 일본 차들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혼다랑 닛산은 판매량이 오히려 또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토요타를 더 많이 찾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요타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 전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하긴 요즘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더 깊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뭐 친환경 뭐 이런 거 뭐 멋진 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분들 중에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 정말 못 만나봤고요. 우선은 연비. 그죠. 연비. 어마어마한 그 연비. 일부러 프리우스를 타봤어요. 기가 막혀요. 연비 어마어마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다들 운전을 하셔서 알겠지만 연비가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현대자동차 1편 할 때 최초의 그 자동차가 폰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때 사실은 시발이었잖아요. 하지만 프리우스도 뭔가 프리우스가 정말 최초의 차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알고 보면은 다른 차가 최초의 자동차가 아닐까 하는데 어떤 차가 그러면 하이브리드 카 중에 최초인가요? 제가 시발 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카가 토요타 프리우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프리우스는 1997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도 하이브리드 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 카에도 정말 시발 같은 그런 원조가 또 존재를 합니다. 무려 100년 전의 일인데요. 100년이요? 프리우스보다 자그마치 100년 전에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카의 원조의 차가 나왔는데 비트를 만든 그 포르쉐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포르쉐 박사는 우리 노새끼 고정 출연하고 있어요 지금. 전범의 핵심인데. 근데 여기 일본도 사실 전범하고 연관이 있을 건데. 네, 그쵸. 또 여기 전범. 또 포르쉐 박사가 나왔네요. 네, 그렇죠. 이제 진짜 나쁜 놈이야. 아니 근데 하이브리드 카를 만든 건 나쁜 놈은 아니죠 일단은. 아니 어쨌든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면 나쁜 놈은 맞아. 제 5의 멤버 포르쉐 박사가 이제 만들었는데 네. 바로 이제 믹스테라는 차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가 이때까지 하면 마차 모양이었어요. 이거 유모차 아닙니다. 예. 이거 100년 전에 하이브리드 카. 아 그게 전기로 가는? 네, 이 원조였어요. 우와, 오. 예. 무려 이게 4륜 구동에 각각의 바퀴에 이제 전기 모터를 장착해서 독립적인 그런 이제 힘을 냈던 그런 자동차인데 가솔린 엔진은 이제 배터리 충전에 쓰였고 최고 속도는 시속 50km, 20분간 5.22kW의 힘을 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 네, 그러면 프리우스 전에 1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카가 있었다는 건데 왜 100년 동안에 좀 이렇게 마 같은 건가요? 왜냐면은 프리우스처럼 요즘 들어서 막 토요타의 인기가 있고 이렇게 한 건데 그 100년 사이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저는 정말 만약에 이 휘발유, 이 가솔린이 많이 좀 발견이 안 됐다면 네.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또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증기기관 자동차, 뭐 게다가 뭐 전기 자동차까지 만들어졌는데 토마스 에디슨, 우리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1913년에 전기 자동차와 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예. 에디슨이 예, 에디슨도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었네요. 같이 이제 타고 있던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1910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만 34,000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에 반전이 이제 일어나죠.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이 되면서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 엔진 시대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끼고 이렇게 좀 잘 아끼고 살다가 어떻게 보면 복권에 한번 맞았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의 좀 복권에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솔린 엔진 시대가 오면서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발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도대체 그럼 가솔린 차가 더 이렇게 인기가 더 있는 이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이브리드 차를 버리고 가솔린으로 갑자기 갈아타게 된 건지 각각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감독님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노사님 먼저. 제가 먼저?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네. 바로 먼저 사이 좋고. 실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솔린은 사실 원유 생산국에서의 어떤 그 당시에 사우디 쪽에서의 그 오일 달러 파워가 미국 증시와 미국의 뭐 하원 의원들을 또 꽉 잡고 있었고 뒤늦게 이 개발을 하려는 시장에서의 압력, 그러니까 이건 이권이죠. 사실 전 지구를 생각한다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가는 게 그 당시에 옳았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건 환경론자들이 지구의 온난화와 빙하기가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이고 온난화냐 아니냐가 아직까지도 이게 정확하게 판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솔린으로 갔던 거는 뭐 지구의 환경 문제 이런 걸 따질 것도 아니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전기차가 또 진짜 그렇게 환경을 위한 차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충전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또 화석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발전소가 가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권과 원유 생산국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행거리.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데 이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당시엔 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각광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솔린은 한참 박차를 가하고 발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거고. 또 여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하이브리드를 살짝 그 시스템이나 도요다가 이제 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한번 말씀을 하시면 10분, 20분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숙달됐어요. 이렇게 마음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자, 도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THS라고 해요. 도요타? 그거는 왜 보고 그래? DH 시스템 아니에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1993년 봄. 나는 이거 보면 전범 국가들은 꼭 같은 것 같아요. 이 히틀러가 포르쉐 박사한테 명령했던 것처럼 토요타도 기술 개발진들한테 이런 명령을 해요. 명령이 아니라 지시. 일반 자동차보다 연비 2배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야 하며 5명의 성인이 탑승해야 되고 넉넉한 공간과 함께 친환경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네가 93년에 업무 지시 하달이 개발자들한테 내려가요. 그거 지금 히틀러의 유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포르쉐 박사한테도 그때는 5개 주문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성인 2명이 애들 셋보다 여기는 그냥 성인 5명. 더 여기는 왜냐면 일본이 좀 약간 몸집이 좀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일반 자동차보다 연비 2배 이상. 거기서는 히틀러가 17km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는 연비 2배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적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랑 다르게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 그런 어떤 시스템 목표를 주고 95년에 목표 달성을 해요. 엔지니어들이. 근데 얘네는 이 이전에 어떤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제에서 일본이 나토 협약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가 사실은 개발은 일찍 하고 있었던 걸로 추산이 되고, 그래서 97년에 완성이 돼서 프리우스가 나와요. 그게 이제 토요타, THS의 시작인 거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하이브리드와 THS 등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막 디젤 엔진을 밀고 이런 게 있어요.
토요타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하는 동안 유럽은 디젤 엔진을 파요. 유럽은 디젤 엔진을 파고 미국은 그냥 외계인들하고 뭐 UFO 잡고 뭐 이런 짓 하고 다니고 국방력에 걸프전부터 해갖고 미국은 전쟁에 치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이런 거를 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환경적인 문제에 가서 제조사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뭐하고 막 그런 거 대충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제조사가 뭐 우리나라나 뭐 환경부나 국토부의 기준이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나와야 차를 판다 그러는데 그게 한 차종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요. 너네 회사가 만약에 100대의 차를 판다. 100대의 차에서 나오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나누기 100을 해요. 그러면 얘네가 총 생산하는 100대가 에버러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다 그러면은 야 너네 이산화탄소 배출량 초과 너네 차 만들지 마 뭐 제재 벌금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봐봐 요새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왜 만드냐면은 내가 이제 자동차를 팔아 내가 100대를 파는데 100대 전체 배출량 나누기 100을 딱 했더니 배출량이 뭐 200인 거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근데 기준치가 180이어 봐. 그럼 나는 이제 20이 초과돼 갖고 차를 못 파는 거예요. 벌금을 맞거나. 그러면 내가 이 100대 중에 5대만 전기차를 파는 거야. 95대는 가솔린을 팔고 5대는 전기차를 팔아. 그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누기를 딱 때리면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나누기 100을 딱 때리면은 17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제조사들이 가솔린하고 디젤차를 파는데 합산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가 초과가 되면 계속해서 환경 우리 보면 유로 6, 유로 5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배출가스 규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전기차는 사실 대당 생산 단가가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러는데 사실 판매는 3,500에 팔아야 되고 국가 정책 지원 보조금을 또 더해줘야 되고 해서 제조사는 전기차를 팔면 손해예요. 근데 전기차를 파는 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N빵했을 때 깎아내리기 위한 환경 규제 좀 덜 규제 때문에. 근데 토요타는 나 저 새끼 때문에 심막. 좋습니다. 토요타는 여기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야. 자기네들은 대부분의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가 하이브리드가 팔리니까 그치. N빵을 딱 때리면은 자기네들은 한참 미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 야, 살살해. 좀 팔아봐. 근데 다른 제조회사들은 미치는 거지. 전기차 막 해야 돼. 그리고 전기차 가볍게 만들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고 막 R&D 투자해야 되고 만들 때마다 막 마이너스 차 한 대당 막 3천만 원씩 마이너스 적자 손실을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요타가 최근에 와서 다 여유 있게. 그 지금 폭스바겐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토요타는 지금 상당히 여유 있게 유럽과 미국과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N빵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어렸을 때 나이트 클럽 갈 때 원래 시내에서 셋만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N빵을 해야 돼가지고 한 명을 더 끼워 넣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조사들의 문제인 그냥 거야. 그런 느낌이네요. 물론 안 친한데 그냥 돈 나누기 위해서. 불과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일본 차에게 배울 점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어이구. 기사. 그거 보셨지 않았어요? 그런 말? 그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나도 본 것 같거든요. 우체스카이. 이거는 진짜 개 짖는 소리죠. 개 짖는 소리 한 거죠. 현대자동차.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감독님께서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해볼게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차이점. 쉽게 테슬라하고 네. 프리우스의 차이점. 전기차는 여기다 물어봤잖아. 왜 이러는겨?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저기다 물어봐요, 감독님. 저희도 물어보세요. 아니 공부한 것 같아서 얼굴에 미소가 여유가 있어. 나 알아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그런 애들 있잖아. 저 질문 좀 해주세요. 막 이래서 정확히 몰라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딱 찍어보세요. 문제는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순간 헷갈린 게 네. 하이브리드 차도 타봤는데 전기차 충전해가지고 쓰는 방식이잖아요. 같은 뭔가 메커니즘인데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가솔린 엔진이 없이 전기 모터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솔린이나 디젤이 들어가는 걸 엔진이라 표현하고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솔린 엔진은 모터가 없고 엔진만 있는 거고 네. 하이브리드는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중에 코나를 EV 탄 네, 거잖아. EV 그거는 정말 모터인 거죠. 모터만 가지고. 근데 시동을 틀어서 했는데 모터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조용하다 이 생각했는데 그 차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토요타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의 시초인 거죠, 거의. 그쵸. 아까 뭐 김현우 기자인데 그러니까 이거 100년 전에 대중화의 시초, 대중화의 대중화의 시초가 시초라고 봐야 되죠. 그 전에도 있었긴 했는데 거의 100년 전에 그런 그 시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솔린 엔진만 계속 무수히 개발이 되어 오는 와중에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왜 먼저 가게 됐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전기차는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차가 확 보급이 돼가지고 전체 자동차의 5%가 넘어가면 우리나라 전기가 모자라서 블랙아웃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전기 소모량 때문에. 썰인가요, 진짜는? 썰이겠지. 거의 썰이지만은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못 따라가는 게 전기를 보급을 하려면은 지금은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를 이제 잉여 전기라고 하거든요. 밤에 퇴근하고 자기 전에 꽂아 놓으면 밤에는 잉여 전기가 값이 싸요. 이제 그걸 돌리는 건데 급해가지고 그런 전기 충전소를 지금 다 보급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유소는 아주 옛날부터 차곡차곡 지금 쌓여왔는데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되면은 주의할 데가 없잖아요. 전기를 보급하는 곳이 그 재반 시설이 다시 다 깔려야 돼요. 그죠? 주유소만큼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먼저 선행을 하게 됐고요. 이 토요타가 그거를 대중화의 우선권을 가지면서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얘기가 나오는 게 라이센스, 특허 이 얘기가 있잖아요. 맞죠. 토요타가 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좋은 거는 다 특허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있고 혼다도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를 다 개발하고 있어서 보면은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안을 들어가 보면은 개발 기술이 다 달라요. 직렬, 병렬, 집병렬 그거 설명해 주시면. 그거 하려고요 지금. 지금 하려고 아까 이만해졌잖아요. 혹시 감독님이 단어가 생각이 안 아니에요. 나시나요? 눈 이만해진 이유가 이제 여기 엔진이 있어요. 우리가 늘 아는 엔진이 있고 엔진이 발전 역할만 하고 전기 모터가 구동 역할만 해요. 그게 직렬이라고 해요. 직렬 방식이고 이 직렬 방식은 엔진은 충전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힘이 딸려. 그래가지고 얘는 많이 못 쓰게 되고 이제 병렬이라고 해서 얘하고 요 속에다가 그 모터를 같이 넣어서 엔진이 돌아가는 걸로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병렬은 뭐가 단점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병렬은 그 기름을 좀 많이 먹죠. 항상 엔진이 돌아야 되니까. 맞다. 그 병렬은 엔진이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연비 효율이 좀 떨어져요. 가솔린보단 좋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섞인 게 혼합형이거든요. 직병렬형. 근데 혼합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허가 도요타가 갖고 있어요. 토요타가. 그리고 토요타가 또 무서운 걸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모터만 따로 뛸 수 있는 특허도 토요타만 갖고 있어요. 넥서스는 엔진하고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요. 전륜에 돌아가는 데는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붙어 있고요. 뒷바퀴는 아예 모터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레이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바퀴가 굴러갈 때 힘과 뒷바퀴가 굴러가는 힘을 배분하는 능력을 얘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바퀴도 굴러가는데 앞에 엔진에서 뒤로 가는 이제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가 원래 이만한 쇠몽둥이가 지나가야 되는데 걔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만큼 엔진룸도 그 안에
그 사람이 타는 공간도 훨씬 더 넓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얘네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정차 중에 멈춰 있으면은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얘는 돼. 정차 중. 그 다음에 그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려면 이게 꼭 필요한데 그거는 노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예? 갑자기? 연기 좋았어. 연기 좋았어. 지금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저도 되게 많이 자료 조사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회생 제동 에너지 네. 시스템 요거는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엔진이 돌아서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타시는 분들 보면 회생 제동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요. 도대체 저게 뭐지? 제동 에너지. 제동을 할 때 에너지가 생성되고 뭐하고 하는데 일단 엔진이 구동이 돼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단순하게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기름을 소모해야 되잖아요. 굴러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터가 돌 때 모터에다가 전기를 딱 주면은 안에 있는 전자가 돌면서 그러니까 바깥에다 전기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안에 있는 브러쉬가 돌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기를 딱 끊어버리면 전류를 딱 공급을 끊어버리면 폐회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안에 있는 힘이 돌지 않으니까 근데 전기를 딱 끊은 상태에서 바퀴는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 굴러가는 힘을 모터 쪽으로 끊지 않고 그대로 주면 전기를 주지 않는데 폐회로 상태에서 이 모터의 브러쉬 힘이 돌아버리면 이제 여기서 역으로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브레이크 회생 제동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악셀에서 발을 딱 놓으면 전기 공급이 딱 끊겨요, 모터에. 폐회로 상태가 된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니까 그 굴러가는 힘이 모터로 와서 모터의 안에 전자가 돌면서 충전이 되면 이게 전기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육중하게 큰 기차가 이렇게 가니까 이 브레이크를 걸 때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로만 하면 그 막 수만 톤에 달하는 기차를 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러니까 이 전자 힘으로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이 전동차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전류를 타고 다른 전차한테 주는 거예요.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만큼 제동을 할 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타는 차들이 가다가 악셀을 놨을 때 무부하 상태라 그래요.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나 제동을 할 때 먼저 브레이크 패드가 딱 잡는 게 아니고 이 구동의 힘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생성해서 이걸 가져가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운전자가 차를 세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 이 전기로 할 때는 정확한 값 계산치가 추정이 안 돼 있거나 많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없으면 이질감이 되게 많이 와요. 브레이크가 울컥울컥 한다거나 다 와서 쓸 때 띡 서버린다거나 막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방대한 주행 데이터 값도 도요타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주행 중 제동을 하거나 탄력 주행을 할 때 충전되는 시스템이나 운전자한테 이질감을 주지 않는 것도 토요타가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감히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저는 난 놈이다. 아니, 라고 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가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안 타본 분들은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테슬라를 타고 이제 프리우스를 타는데 처음엔 테슬라를 먼저 타는데 테슬라도 그런 기능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네, 회생 제동 에너지 시스템. 네, 회생 제동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운전하는 분이 운전을 너무 격하게 해. 갔다가 저 옆에 앉아 있는데 갔다가 쉬고 갔다가 쉬는 거예요. 거북하게 되잖아. 이게 그냥 뚝뚝 끊겨요. 아, 왜 이렇게 운전하세요?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이 차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차를 제가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 대신 피곤하시다고 해서 똑같은 거예요.
엑셀레이터에 발을 댔더니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려고 하는데 덜컥 쓰는 거예요. 즉 자동차가 가고 있는 힘을 그 저항값으로 엔진 다시 재충전을 하는 저항이 걸리는 건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차가 퍽퍽 쓰니까. 전기차는 저는 코나 저도 타봐서 알지만 뭔가 이게 뭐 내 말에 자동적으로 잘 반응해서 예민한 차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를 뚝 끊는 느낌이더라고요. 뚝 이렇게. 저도 제주도 가서 한번 그 이제 하이브리드가 탔는데 딴 때는 그냥 운전하면서는 그냥 뭐 탈만 했는데 주차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악셀에서 발 떼고 그 관성으로 이제 후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셀을 밟아야 이게 후진도 내고 막 이런 좀 느낌이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또 가솔린 차의 좀 차이를 좀 알 것도 같은데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빨리 가자.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역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세창 감독께 그 토요타의 첫 하이브리드카가 프리우스잖아요. 네. 그 프리우스의 좀 역사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 그 계보를 듣고 싶어요. 프리우스는 1997년 네. 제가 데뷔하고 조금 있다가네요. 예. 97년이요? 그렇게 오래된 홍하나 이때 그러네요. 태어난 거 아니야? 그렇죠. 응이응이었죠. 다 믿으셔. 의외라고 하기엔 너무 그때 네. 국산하고 슬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나왔고요. 디자인은 토요타 미국 디자인의 거점인 칼티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 디자인 연구소의 케빈 헌터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매력에서 벗어난 디자인을 해도 괜찮다. 이게 근데 엄청 재수없어, 그죠? 보편적인 디자인 아닌가요? 그냥 이 정도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특이하긴 하네요. 보편적이고 평범해서 잊혀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아, 특이해서 기억하는 게. 특이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과감한 방향으로 디자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감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 헤드라이트 디자인이나 쐐기형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그 당시엔 굉장히 각진 자동차가 선호할 때인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쐐기형으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타 디자인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상해.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안 타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BMW, 뭐 벤틀리, 뭐 페라리 그 자동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맥락을 갖고 쭉 오는데 네. 토요타는 굉장히 과감하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도 바뀌고 있고 그렇게 해서 프리우스 1세대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 2세대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디자인 대상을 받으면서 나왔고요. 디자인 대상 받는 게 이 아니, 디자인. 나는 저게 왜 디자인 대상 받았는지. 이거 그냥 뭐 매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2000년대 초반 디자인이면 저는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근데 연비가 엄청 향상이 돼서요. 35km, 리터당 35km를 가요. 우와. 거의 이거 몇 방 오르면 가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면? 와, 냄새만 맡고 가는 거야, 냄새만. 기름 냄새만 나면 가는 거야, 그냥. 차가. 거의 스포이드로 떨어뜨려 갈것 같은. 예. 그 다음에 3세대가 이제 2009년에 3세대가 나와서 요때 우리나라에 판매를 시작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프리우스 기억을 하는 게 3세대인 거죠. 이모들. 그쵸? 택시로도 막 들어갔죠. 네. 뒤에 엉덩이 빵빵한 거. 되게. 네. 예. 저거는 이뻤어. 쐐기형으로 그냥 생겨가지고. 독특해. 있어요. 독특하고 네. 귀여웠어. 그러니까 기존에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독특한 거 좋아하는 벌레같이 분들 많이 생겨. 예. 그 다음에 프리우스 4세대가 2015년에 들어오면서 디자인이 확 바뀌었는데 그것도 자료 있으세요? 아, 예, 있습니다. 아, 그 다 있죠, 다 있죠. 김 기자는 다 있을 거예요. 네. 예. 요 디자인. 아, 이때는 네네. 좀 쓸만하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3세대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헤드라이트 눈물 흘리는 것처럼 막 잡아 째놓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뚝뚝뚝 떨어지고. 화난 네. 거죠, 지금. 그동안 디자인이 너무 순둥이 같다고. 약간 진짜 해가지고. 되게 뭔가 어. 화난 얼굴 표정 같은 좀 느낌이. 근데 저는 사실 뭐 감독님 앞에서 디자인 얘기할 짬밥은 아니지만 아니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워낙 강한 거니까. 일본이 아베 정권이 지금 되게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네가 아베 얼굴 닮은 건가? 자꾸만 그 아베가 지금 약간 고이즈미 같은데도. 군사력도 다시 저거 복원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네. 그래서 나는 얘네가 아베 정권의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 막부 정권 시절의 그런 것들을 막 살리는 것 같아서 최근에 도요타나 렉서스 디자인이나
혼다의 디자인을 보면 사무라이 그 투구 형상과 사무라이의 그 가면 이런 것들이 자꾸 대제비가 되면서 정치적인 성향이 자동차 개발에 어느 정도 뉘앙스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뭐 그 자기네들 얘기로는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사실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생기면 공기 저항을 주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와 우리 레이서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공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달려보셨다고 그랬잖아요. 300km. 네. 300km대면은 정말 이 공기가 젤리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300km가 넘어가면 정말 이걸 지나갈 때 이 손이 우리 200km 정도나 달리나 100km만 돼도 창밖에 손 이렇게 내밀고 탁 하면 탁 뒤로 가죠. 밀리죠. 예. 그게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게 공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 저항이 적으면 적은 힘으로도 많이 가거든. 예. 연비에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디자인인 그 디자인에 대해서 좋은 거보다는 연비에 특화돼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다 이- 무시하고. 이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좀 연비를 뭔가, 위한 디자인. 기능만을 실용성을 위해서. 보자니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이제는 좀 독특하게 가도 될 것 같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자기네들은 잘 팔고 있으니까. 예. 디자인은 두 번째고 그 자기네 기능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하여튼 기분 나빠요. 네, 프리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아까 토요타 하면은 이제 송도의 그 캠리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리우스도 그렇지만 중형 하이브리드 캠리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캠리도 오늘 저 녹화할 때 지하주차장에 가봤는데 토요타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길래 캠리가 그 송도 아줌마 일로 이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가 팔았어요. 또 차를 보여주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빨간색도 있었고 하얀색도 있었고 했는데 캠리의 인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감독님이 도요타에 대해서 되게 열정이 많으시네. 그러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나 감독님이 이렇게 다이어리 갖고 온 거 처음 봤어요. 6회차 녹화하면서 감독님이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 걸 처음 봤어.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살아남고 싶어서 올해 도요타 목표가 어떻게든 내년까지 저 유일하게 지금 매주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혹시 도요타 홍보대사 뭐 이런 저 거? 잘릴까봐. 네, 감독님 없이 어떻게 가요? 자, 그 캠리도 토요타 하면은 가장 많이 아는 네. 거죠. 그 영화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캠리가. 맞아요. 예,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캠리에서 나오는 게 이제 TNGA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고 이건 플랫폼 말 그대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뼈다귀, 뼈다구. 그리고 요 앞에 노사장님께서 열받았던 왜 아우디하고 그런 폭스바겐하고 똑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얘는 왜 비싸냐? 뼈다귀가 같은데 비슷하게 가든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토요타가 우리가 지금 몇 개 차종만 얘기하는데 차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손님들이 뭘 고를 수 있는 거에 대한 폭을 어마어마하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옷 사러 가면 색깔도 많고 기능도 많은 걸 고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이 TNGA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는 이 기술인데 플랫폼을 되게 단순화해요. 플랫폼이 단순화되고 여기에다가 다른 걸 갖다 끼우면 여러 차종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낸 게 이제 이 TNGA 플랫폼인데 이것 때문에 토요타에서 향후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나 여러 가지 차종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시작해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하고 똑같네요. 얘네는 뭔가 이 전범 애들은 뭔가 좀 이게 사고를 우려먹어. 하나의 플랫폼 만들어 놓고. 난 놈들이요. 천만 대 생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자동차 개발 비용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그 개발 비용을 다른 회사들은 새로 출발할 때 이제 뼈다귀부터 준비할 때 얘네들은 그 위에 살을 붙이는 데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토요타가 더 앞서갈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토요타 디자인 컨셉이 킹룩이라고 해가지고 킬룩은 뭐예요? 갈수록 과감해지고 아, 지네 말로는 지적이고 명석한 인상을 주는 토요타 시그니처 스타일이래요. 지적이고 명석하려면 홍아나운서를 모델로 써야죠. 아니, 그래서 김태희를 모델로. 웬일로 겸손하시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태희 씨가 이제 토요타 캠리 광고를 했던 게 좀 이렇게 지금 또 킹룩 진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또 매치가 되는 게 뭐 대한민국의 또 지적인 대명사잖아요, 여배우 중에. 그래서 그렇게 썼나 봐요. 아, 이제서야 킹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런 생각이 연관성이 나네요. 있네. 네. 근데 킹룩 디자인이 이제 네. 그 토요타 패밀리 또 스타일이라고 해서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애들이 다 이상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지면은 큰일 나요. 늙어서 그런 거. 왜 나는 요새 그냥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점점 좋아져요. 아니 좋아지진 않는데요. 좋아요. 그냥 뭐 딱 봤을 때 그냥 저는 나 돈 있으면 사도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게 일본의 그런 어떤 그 마케팅에 내가 녹아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적응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가 들어. 감독님은 좀 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이런 차요? 네. 아유. 토요타 캠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 토요타 캠리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캔니. 예. 네, 나왔네요. 저기 사무라이 투구 같은 그런 인상이잖아요. 약간 밑이. 좀, 예. 사무라이 그 투구복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랑 동갑이에요. 82년생 개띠. 예. 이제 82년도에 나온 차량인데 출시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누적 판매만 무려 1,900만 대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이 대박이에요. 봤네요. 그리고 1991년부터 96년까지 미국에는 이제 포드의 토러스가 소소하게 이제 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1997년에 일본어로 왕관이라는 뜻의 영어식 발음인 캠리가 등장을 하면서 1인자가 바뀌었습니다. 캠리는 2017년 미국에서만 무려 38만 7천 대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16년 연속 미국 승용차 부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왕관의 그 발음이 아마 캐무리. 캐무리. 캐무리가 일본 그 왕들이 쓰는 그거를 캐무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영어 발음으로 옮긴. 캠리. 16년 연속이면은 뭐 그냥 압도적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미국에서는 뭔가 대형차를 선호할 것 같고 왜냐면은 막 가족 단위로 막 이렇게 사고에 이렇게 그런 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이브리드카가 인기가 많은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또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네. 일본이 사실 건축 양식도 그렇고 행정 체계도 그렇고 독일을 되게 많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캠리도 또 홍하나가 지금 궁금해하는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을 잠시겠나를 보면 비틀이나 골프가 미국 시장을 싹쓸이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싹쓸이를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고 캠리는 2차 석유 파동에 수혜를 입죠. 오일 쇼크는 답이 없잖아요. 기름이 비싼데 어떻게. 근데 이 캠리가 값도 되게 싸고 고장이 일단 안 나고 그 다음에 성인도 미국은 우리가 그래요. 미국 차를 사면 뒷자리가 되게 좁고 뭐 트렁크에 뭐가 잘 안 들어가고 왜 미국 사람들 등치도 큰데 왜 차를 이렇게 만들지? 근데 그게 미국은 한 차에 4명이 타는 일이 드물어요. 대부분 가족이 3명, 4명이 사면 집에 차가 3, 4대야. 걔네들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차가 없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는 대부분 1인 오너가 많기 때문에 이 뒷자리 이런 거 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작더라도 앞에 2명만 제대로 타면 크게 차 팔리는데 문제가 없는 문화고. 그래서 픽업 트럭도 미국 애들이 쓰는 거는 4인 픽업 트럭이 아니라 2인 앞에 2명만 타고 뒤에 짐칸으로 쓰는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사실은 뒤에 사람이 잘 안 타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얘네가 시장 잠식을 하는데 사실 캠리는 1983년 처음에 1세대가 나왔을 때는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성공적인 판매를 하지만 대박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러스, 아까 그 김 기자가 얘기했던 토러스가 부동의 이 중형차 시장에서는 렌트카 시장을 꽉 잡고 있었고 미국 차들은 렌트카 시장에서 이제 엄청난 판매 우위를 점하는데 2세대 때도 그냥 저냥해요. 근데 3세대 때 얘네가 이제 94년 이때 미국 빅3가 이제 노조 문제랑 여러 가지 금융발 터지고 하면서 빅3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제 일본차 브랜드 토요타가 최고 그냥 총 공략
태평양 전쟁에서 그 두드러 맞은 거에 복수를 하겠다는 집념으로 그냥 몰빵 공격을 해갖고 미국 시장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이때 역사에는 기록이 안 돼서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데, 차를 좋아하는 노사장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런 자동차 신문 같은 걸 또 봤어요, 내가 이때. 이때 미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흑인이 여자를 죽여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이게 재판이, 이 이유 때문에 이 재판이 되게 이슈가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캔리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때 이게 음모론이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이슈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캠리가 잘 팔리니까 흑인이 캠리를 갖고 싶은데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 동기가 캠리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신문 일면에 올라가면서 난리가 나. 이런 거에 이슈가 됐을 때 이 제품의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이때 그런 사건이 나요. 그래가지고 캠리가 이때부터 이제 막, 내가 보니까 이 이후부터 이제 잘 팔리기 시작해서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16년 동안 부동의 1위. 그러니까 이전에 어코드가 한번 1위 한 적이 있었고, 닛산의 뭐 알티마가 1위 한 적이 있고 했는데, 일본의 3사 브랜드가 미국의 중형차 시장을 아작을 내버리죠. 근데 거기에 하이브리드까지 들어오면서 연비 좋고, 미국의 사람들이 연비에 민감하니까, 그 다음에 워런티 기간이 긴데, 또 중고차 리세일 밸류라고, 중고차 감가 금액, 감가상각이 워낙 안 돼서 내가 지금 이 차를 사고 몇 년 뒤에 차를 팔았을 때 가장 중고차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타는 동안 5년이든 1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오일 간 거 말고는 한 게 없다. 그리고 뭐 제때 그냥 가서 서비스센터에서 브레이크는 쿠폰으로 갈아줬고, 자기는 10년 동안 차를 타면서 정비 공장을 간 적이 없다라는 거야. 오일만 갈고 기름만 넣고 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얘네가 확 잠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1위, 사실 미국 차가, 미국 시장이 1년에 거의 뭐 2천만 대 가까운 신차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매달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포드의 F 트럭이에요. F150이라는 F 계열의 트럭인데, 포드의 F 계열인 트럭이 한 달에 약 10만 대 이상이 팔려요. 어마어마한 판매거든요. 그 다음 2위가 거의 도요타예요. 2위가 토요타. 2위가 토요타예요. 네. 그리고 3위가 이제 포드가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그만큼 일본 차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신약 염려를 하고, 전체 미국의 1년에 2천만 대 가량의 차량이 팔린다고 하면 일본 차의 시장 점유율이 약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0만 대 넘는 거잖아요. 그쵸. 현대 기아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총 파는 차가 한 160만 대가 안 되니까. 근데 일본은 미국에서만 가볍게 200만 대 이상을 팔아버리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글로벌 시장을 토요타가 제대로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막 토요타 하면 생각나는 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미국에서 인기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해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공부 시간이 시작이죠. 좋습니다. 그동안 뭐 한 거? 잠깐 그냥 이풀기였는데 이풀기를 지금 2시간을 했어요. 토요타 감독이 진짜로 대단한 감독이었던 거고. 토요타. 예. 진짜로 뭐 끝난 거야. 우리가 아는 모든 브랜드들은 무슨 문자를 10만 파운드의 대부분을 자동차 회사에 수입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땅 샀을 텐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배우 얼굴이네. 코에 끝에 대고 입 달고 했을 때 입술 안 닿으면 겁나 잘생겼어요. 닿네? 여긴 안 돼? 저도 안 닿는 것 같은데. 감독님만 잘생겼어요. 왜 자기 자랑한 거야? 아니에요, 지금 봤는데